제가 이번 심민재 대표님, 지금 한양대 국민대에서도 지금 겸임 교수로 진짜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2018년도인가요? 17년도에 이제 국토교통부 젊은 건축가상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명저 땅은 잘못 없다 해가지고 지금 많은 작은 땅에다 정말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지 부분에 삼각형, 오각형, 되게 좁은 이런 못생긴 땅, 이런 땅들을 정말 잘 개발해서 정말 건축가들한테 어떻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자산을, 버려진 땅도 잘 개발하면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요즘에 많은 여기저기서 강의하시는 분들 제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도 모셨는데 조금 다른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소개가 좀 길었는데 A&M 스튜디오 건축사무소 대표님, 심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여기서 하면 될까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네,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목소리로 하면 괜찮을까요? 들리시나요? 네. 그럼 이 정도 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들이 막 많아지니까 부담되네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A&M 스튜디오 건축사무소의 신민재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저 작은 땅만 하는 거 아니고요. 큰 땅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작년에 땅은 잘못 없다라는 책을 내면서 사이버대에서도 초청을 해주시고 했는데요. 오늘은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요. 개발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건축 계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발성이 있는 땅 또는 가치가 높은 땅, 물론 이제 그런 땅들의 투자나 개발을 선호하시겠죠. 하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도시화율이 90%를 넘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건물이 안 지어진 땅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건축 설계나 개발 쪽으로 그동안은 개발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해서 개발이 안 됐던 땅들이나 이전에 개발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건물들 또는 땅들을 다시 한번 현 시점에 맞게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작은 땅이면 잘 될 거야,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변화된 상황은 그런 땅들도 그런 개발체들도 관심을 갖는 것이 확장성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강의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시간이 남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달 됐나요?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 건물을 소개 한번 드렸었는데 서초구 건축상과 서울시 건축상을 둘 다 받았습니다. 이상하고 특이해서 주신 것 같아요. 잘했다고 준 것 같지는 않고. 저 건물을 짓고 나서, 저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건물이 허가가 나요? 지을 수 있어요? 이걸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허가 났으니까 지었죠. 건축물 대상도 있어요. 네. 뭐 하는 건물인가요?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건물입니다. 주상 복합이죠. 주거와 업무이긴 하지만 복합되어 있는. 그래서 직주 근접을 하십니다. 본인의 사무실과 본인의 주택을 같이. 그 전까지는 집은 수지에 계셨고 일은 강남에 사셨는데 너무 이동 거리가 크니까 일도 힘들고 가족들과의 생활도 힘들어서 수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면적이 작고 생활이 불편한 점도 있긴 하겠지만
같이 살자의 목표를 가지시고 땅을 구입하셨어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어서 그걸 서울시가 팔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사무주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마 건축 허가도 안 나고 건물도 안 지어졌다고 하면은 판매를 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물론 뭐 책임은 없겠지만 대지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건축 설계를 하기 전에 토지주께서 이야기하는 대지하고 법적 또는 설계 과정에서의 대지하고 많이들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제가 건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얇디 얇은 집 같은 경우는 4개의 건축사무소가 이건 허가 못 받습니다. 건물 못 지어요 라고 설계를 의뢰한 걸 거부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도 됩니다 라는 말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에서 온전히 택지 개발되거나 건축하기 좋은 개발성이 높은 땅이라고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조건들이긴 하지만 도심지나 필지가 작거나 이형이거나 아니면 옛날 건물들하고 섞여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계획이나 투자계획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지입니다. 대지. 건축법 정의에 있어요. 대지란 하고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안 읽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으려니까 이상한 조건들을 허가를 받으려니까 읽어보게 됐어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번하고 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번이 한 100개 모여있는 대지도 있어요. 근데 지번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근데 현재 엄청 큰 땅이 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넣을 때 그 중에 이 부분을 대지로 할게요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번이 나눠주느냐? 안 나눠줍니다. 언제 나눠주냐 하면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 생성과 함께 지번이 나눠지고 토지 대장이 2개가 생겨요. 그래서 대지라고 하는 건 건축물에 이 건축물을 안치는 영역이 어디야? 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게 대지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거나 토지 대장을 떼면 토지 대장은 각각 나옵니다. 필지별로.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대지라는 항목에 몇 번지라고 하나 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몇 번지 외 몇 필지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필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비용을 들여서 합필을 하시면 깨끗하게 번지 하나로 합치실 수도 있어요. 네, 합필, 분필 각각 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러 필지를 합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지는 건축물이 앉혀지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 건물이 없어지기 전 또는 증축이나 말소를 하기 전까지는 이 건물에는 이 필지들이 또는 이 필지가 대지야 라고 정해집니다. 대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지의 조건들이에요. 조건을 충족 못하면 지목이 배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못 지어요.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내 땅이 몇 평이야? 몇 제곱미터인데 그러면 여기는 건폐율이 얼마고 하니까 건물 지으면 되겠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을 수 있는 퍼센트가 아니고요. 넘을 수 없는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다 찾는다? 꿈을 깨셔야 됩니다. 상한선이지 내가 찾아야 될 퍼센트는 아니에요. 가깝게 갈 수는 있지만 그 퍼센트대로 할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지 안에 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지는 아까 건축물에 들어서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공지를 둬야 돼요.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럼 공지를 얼만큼 만들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면 무슨 정도의 건물을 지으실 건가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아파트 어떤 정도의 건물에 따라 대지하는 공지가 다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도와 건축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른 용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려는 용도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용도에 따라서 대지 안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공지가,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짓는 영역의 범위가 달라져요. 일단 건축법이 아닙니다. 민법에 민법이 나와요. 건축을 전공했는데 민법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법 242조.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게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야, 떨어져 붙지 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 미터 떼어야 돼요. 50cm. 그리고 구도심이나 오래된 필지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둘중нач중합니다. 대지 경계만 넘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야, 내 땅이야. 이거 건물 철거하세요. 철거를 시킬 수 있나 없나 한번 볼게요. 민법에 있어요. 건물의 경우에 인접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50cm를 반 미터를 안 띄운 사람에 대해서, 붙어 있거나 넘어온 사람에 대해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철거하세요. 또는 넘어와 있으니까 돈 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넘어갔으니까 철거해. 잘라. 못한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내 땅을 요만큼 넘어와서 내가 이만큼 피해를 봤어.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줘. 그러면 내가 얼마를 손해봤는지 증빙을 해야겠죠? 근데 그 손해가 청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 정도 손해는 있었겠네 하고 판결을 받아야겠죠. 험난합니다. 건물에 착수하는 1년을 경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건축법 시행령에는 대지 안의 공지를 이 50cm를 띄세요. 그거 말고 별도의 별표로 만들어놨어요.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기준은 별표 이와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띄워야 돼요? 민법에서는 경계로부터 띄라고 했어요. 근데 건축법은 좀 전문적이에요.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 뭐야 이게? 무슨 선을 말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띠라는 줄 알아야지 뛸 거 아니야? 그렇죠?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은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하실 계획, 부동산을 개발, 그런 내 집을 지으려시는 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띠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띄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눈 아파. 이게 별표 2입니다. 그냥 개념만 볼게요. 대상 건축물, 건축 기준 나눠놨죠. 대상 건축물이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까지 있어요. 또 가나다라 마바까지 있어요. 어떤 용도의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요. 한 가지 예만 볼게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2m 이상 6m 이하로 띄어라. 연립주택은 2m, 5m 이하. 다세대는 1m에서 4m 이하. 다르네요. 왜 이상부터 이하라고 했을까요? 요거는 건축법 시행령이고요. 지자체마다 건축 조례를 만듭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 대전, 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별로 요 범위 안에서 우리는 2m 할래? 우리 동네는 땅이 많고 사람들이 바닥바닥 안 붙어 있으니까 1m만 해도 되겠어.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느 지자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대지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복잡해지죠.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좋아. 알았어. 뛰는 거리는 지자체에서 알아봐야 돼. 알았어. 어디서부터? 별표 2에 1 건축선으로부터가 있고요. 2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뛰는 거리가 달라요. 단적인 예로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건축선에서는 3m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인접대지 경계선은 1.5m로 되어 있습니다. 1.5m면 크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인지를 알아야지. 되겠죠?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나의 대지와의 경계예요. 도로와 나의 대지. 나의 대지는 필지가 아닙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 중에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선이에요. 인접 대지 경계선. 도로에 접한 부분이 아니라 내 필지랑 다른 필지랑 접한 부분.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문제 하나 드릴게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대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색깔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선은 까만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까만색이 건축선이에요. 대지의 경계 중에 도로에 접한 게 건축선이에요. 옆에 이쪽에도 만약에 도로가 있으면 이쪽에도 도로가 있으면 여기도 건축선이에요. 도로가 접하지 않은 옆에 다른 대지하고의 경계 부분은 인접 대지입니다. 내 땅이 또는 내가 개발하려는 땅이 도로에 많이 접혀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좀 작습니다. 작아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민법 242조에서 반메탈 띄워라. 그거는 전부 다일까요? 아니면 건축선에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인접대지 경계선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인접대지 경계선만 해당해요. 민법은 건축물이 도로에 접한 부분은 안 떼도 돼요. 그래서 도로에 딱 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들은 여기 별표 1에 있는 건축선에서 이격해야 되는 거리에 해당이 안 될 경우겠죠. 이게 복잡해졌어요. 머리가 복잡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시고 기억하지 마세요. 건축선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을 구분해야 되겠구나. 건축선이 덜 뛰는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빨리 지워야죠. 빨리 지워요. 이제 오세요. 좀 뒤에 가서 해야 되나? 빌라 들어보셨죠? 빌라 왕 요즘은 뭐 빌라 왕. 빌라는 건축물에서 어떤 용도인가요? 네? 주거.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에 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용어 하나 더 틀리면 건축물의 용도가 안 들어가요. 빌라라는 용어는 단어는 건축물의 용도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빌라라고 하면 아마 다세대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다세대 건물을 빌라라고 하실 겁니다. 다가구는 빌라일까요? 아니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구분하실 줄 아시나요? 빌라는 공동주택.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단독주택. 정확하십니다. 근데 빌라가 공동주택이라고 하시면은 그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라고 하는 건 건축물의 용도에는 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이라는 큰 분류 안에 단독주택이라는 소분류랑 다가구라는 소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분류 안에 다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빌라촌이야 라고 하는데 가보면 다가구랑 다세대가 막 섞여 있어요. 모양도 똑같아. 비슷해요. 겉으로 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3층으로 지어져 있다고 하면 다가구일 가능성이 높죠. 지하, 지상, 지하 막 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4층인데 건축물 대장에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머리 아프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의뢰를 하시면 돼요. 다가구 다세대를 그냥 머리 아프니까 빌라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고 학위를 받으시고 또 그래 본격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빌라라는 용어는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쓰세요. 다가구 다세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고 했잖아요. 다세대 용도가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공동주택. 그래서 띄워야 하는 거리가 넓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언급도 없어요. 민법만 따르면 되죠? 네? 민법만 따르면 되나요? 네. 민법만 따지면 돼요. 근데 50cm만 떼어갖고는 공사하기는 힘들어서 실제로는 50cm보다 더 띄워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공동주택 다세대가 4m 이하로 되어 있는 범위에서 4m를 떼어라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양쪽 4m 띄고 나면은 한 줄 한 세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1조 사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조권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1주를 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 조망권이나 1조권을 확보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1조권이라는 권리라는 건 없고요. 건축법에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마. 네가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뒷사람이 그림자 져가지고 햇빛을 못 받아. 그러니까 안 돼. 하는 법이 있어요. 모든 지역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을 못 받았을 때 햇빛 못 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지역만 해당이 돼요. 어느 지역입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여러분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들어보셨죠? 예.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끊으면 건물과 토지의 이력만 나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계획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도시계획이 수립이 어떤 게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건데 대한민국 국토의 모든 지역은 용도 지역 지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면 주거지역인지 주거지역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준주거지역은 1조권 해당이 안 돼요. 주거지역에 준하는 거야 주거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 뒷집에 그림 햇빛을 가려도 사람이 살고 있어도 도시계획적으로는 거기는 주거를 목적으로 계획한 곳이 아니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감수해야지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시려고 하면 내가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요. 뒷집이 근생인데요. 천년만년 근생이냐?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으로 정해놨잖아요. 누군가 사가지고 근생을 헐고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1조권을 얘기하고 주거지역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연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태양은 우리는 북반구니까 북쪽에 살잖아요. 아마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이 법이 반대일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정북 방향으로 높이 제한을 하고 있어요. 남쪽은 괜찮아. 내가 만든 거니까.
방해하는 건 북쪽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북 방향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주거 지역의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조례는 지자체. 네. 동네마다 달라요. 고스톱하고 똑같습니다. 룰이 달라요. 국가에서는 이 범위에서 해라는 범위만 정해줬고요. 지자체마다 다른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워야 돼요. 9m면은 대충 몇 층이죠? 2층. 대충 3층 정도예요. 대충 3층 정도면 1.5m를 띄우라는 거예요. 근데 9m 이하죠. 1층도 1.5m를 띄워야 돼요. 지하실이 올라와 있다. 그래도 띄워야 돼요. 그 얘기는 정북 방향으로 1.5m는 아무것도 짓지 마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힌트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도로가 있습니다. 앞집이죠. 건너집. 앞집. 이쪽이 북쪽이라고 할게요. 내 땅으로 있습니다. 대지. 정북 방향으로 1.5m를 띄워야 돼요. 아무것도 못 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1.5m를 띄울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1.5m를 띄울까요? 여기서 여기는 건물이 없잖아요. 사람이 안 살아요. 야호. 네. 이 도로가 넓으면 좋죠. 그렇죠. 도로는 보통 4m 이상이에요. 그래서 정북 쪽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잊어버리셔도 돼요. 좋은 땅이. 그러면 똑같은 조건입니다. 대지. 이쪽은 이제 도로를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은 북쪽 방향에 1.5m를 건물 놓죠. 여기에 건물 지으면 북쪽에 있는 주거 지역에 있는 땅에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쪽 대지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얼마나 띄워야 돼요? 50. 1주에 대한 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정북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참 쉽네 하실 텐데요. 자, 도로가 동서남북으로만 있지가 않아요. 대각선. 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예요.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옆에 땅이에요. 어디 띄워야 될까요? 정북 방향이라고 했죠. 이쪽이 정북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떼야 돼요. 근데 정북일 때 얘는 이쪽 방향이 정북이니까 1.5m를 띄웠잖아요. 여기서는 요거를 정남쪽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길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1.5m 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에서 뛰는 거리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삼각형 이런 거 안 했으니까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정북 방향으로 뛰니까 내 대지 경계선에서는 1.5m가 아니에요.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막 지나갑니다. 좀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에 들어야 남쪽에 막히는 게 없어 라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주택 단지나 이렇게 보면 필지들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도로가 있어요. 북쪽의 도로를 접한 땅을 개발 가능성이나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떤 용도 어떤 건물 하나 다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다.
머리 아픕니다. 네. 이쪽이 북쪽이라고 봤을 때 1.5m를 띄운다는 거예요. 9m 이상은 무조건 떼야 돼요. 그러면 1.5m가 넘어가면 9m면 막 그냥 건물 지으면 돼요. 근데 그 이유는 9m가 넘어가는 경우는 높이에 2분의 1만큼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m를 올라갔어요. 9m가 아니라 20m 올라가면 2분의 1이면 10m를 띄워야 돼요. 30m 올라가면 15m를 띄워야 돼요. 이게 숫자를 보니까 높이의 절반만큼 뛰네. 그러니까 2대 1의 사선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건물들이 이렇게 경사진 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4층, 5층, 6층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드는 건물들이 나오게 돼요.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건축학 사무소를 찾아가시면 그만하세요. 됩니다. 건축선, 인적대지 경계선, 도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도로는 뭔지 알아요. 우리는 도로를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주차를 하면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제한하는 건데 도로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데서 운전하다고 술 먹고 운전하는 건 법법자는 아니에요.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건 정의가 뭐냐 중요합니다. 도로는 도로법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그 밖에 사람 또는 차마가 말도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된 곳을 이야기해요. 건축법에서 도로를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하는 도로하고 건축법의 도로하고는 달라요. 건축법 2조에 정의하고 있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법은 그래요. 근데 저 4m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뭐 요즘 시대에 맞냐 안 맞냐 법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4m예요. 그리고 무엇도 얘기하냐면 예정도로도 포함해요. 지금 도로가 없는데 도시계획에서 예정도로를 막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도로로 보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 이건 이제 아직 도로가 안 된 거, 도로로 정한 거, 그리고 공고가 된 거, 이거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시점에 공고가 되는 거를 도로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4m 이상, 4m 이상. 4m가 안 넘으면 건축에서는 도로라고 안 봐요. 지목이 대지여도 허가가 안 납니다.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대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지가 도로에 어떻게 접해야 대지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조건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안 되면 냉지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에 접했어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이건 대지의 조건이 아닙니다. 계획할 건물의 연면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대지인데 2001제곱미터를 신청하면 허가가 안 나요. 그 조건은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더 접하는 건 괜찮습니다. 도로에 접했는데 1.9m를 접했어. 그러면 지목이 대지여도 건축이 돼요. 그리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때 연면적은 지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했을 경우에는 야 4m 갖고는 안 돼. 6m 이상 도로에 접하고 4m 이상 접해야 돼.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적도하고 토지 거래는
건축 예정하고 있는 계획과 그 기획을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시지가나 아니면 실거래가로 되겠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면 저 조건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지을 수 없는 땅이 됩니다. 도로 조건은 적도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면적이나 전용 면적이나 이런 거 막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당연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상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꽉 채웠어요. 허가 날 것 같아. 꽉 채웠어요. 근데 주차 대수를 100대를 만들면 그거 하려면 주차 대수를 어디다 만들지? 주차장을 막 넣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점점 줍니다.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자. 지하로 2층 했는데 20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5층을 팔까요? 그래도 60대밖에 안 나와요. 그럼 몇 층까지 파야 돼요? 지하는 토목공사가 엄청나잖아요. 그럴 바에는 용적률이 500%인 땅이지만 300%까지만 지어야 되겠다로 이제 기별되는 겁니다. 주차 대수를 얼마만큼 만들어야지 허가가 나느냐 이거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기획도. 근데 문제는 주차 대수가 이 건축물 허가 받으면 몇 대 하면 돼요를 하면 참 편한데 용도마다 갖춰야 되는 주차 대수가 달라요. 머리가 아파집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다가구는 단독주택 잘 얘기해 주셨는데 주차 대수를 선정할 때 다가구는 다세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주차 대수 선정해요. 여기는 단독주택인데 저거는 공동주택이랑 똑같이 계산합니다. 어차피 제일 쉬운 걸로 단독주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독주택의 주차 대수는 다른 용도랑 달리 5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이면 주차 대수 한 대예요. 150을 넘어가면 좀 커졌는데 집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뭐 할수가 사람이 많아지겠는데 그때부터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씩 주차 대수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참 편한데 그러면 200제곱미터면 150해서 한 대 하고 나머지 50을 100으로 나누면 0.5대인데 차를 반만 주차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이 0.49까지 나오면 빼줘요. 0.5 나오면 한 대로 올라가요. 근데 공동주택은 0.00001도 한 대예요. 소수점을 안 버려요. 이제 대치동에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네, 머리가 뭐 복잡해져요. 저도 계산할 때마다 법도 바뀌고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다 다시 확인합니다. 지난달에 했던 것도 달라질 수 있고 주차 대수 산정은 어떤 용도의 어느 지자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작은 땅일수록 주차 대수 한 대가 사업 성을 결정짓더라고요. 작은 경우에 아예 못 짓거든요. 부설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주차 대수를 확보하세요. 사실 그 건물 지으려는 사람한테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차 대수를 나눠서 의무를 주는 거예요. 위락시설 시설 면적 67제곱미터당 한 대, 문화 100제곱미터당 한 대, 업무 일반 업무는 100제곱미터당, 공공 업무는 공무원들은 군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주차 항상 힘들죠. 공공 업무 시설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일반 업무 시설보다, 그러니까 SK, 삼성 이런 데 업무 시설보다 주차 대수가 절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치사하네요. 근린생활시설, 저 숫자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34제곱미터당 한 대입니다.
단독주택 나와있죠. 근데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주차장법에서 안 하고요. 이름도 기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한정하는 주차대수를 거기 가면 60제곱미터 미만이면 0.몇 대, 70제곱미터, 75는 몇 대, 엄청 복잡해져요. 이게 거주자들인 경우에는 자차에 대한 주차 여부 때문에 굉장히 막 나눠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머리 아파요. 다만 소수점 0.001도 한 대를 올린다. 단독주택이나 다른 정도는 반올림을 한다. 그 차이가 있어요. 골프장은 1홀당 10대네요. 수련시설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 밖의 시설 400제곱미터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면 주차장이 비싸집니다. 그 공공에서 주차 한 면을 만들 때 예산 확보를 사업 예산을 주차 한 면당 1억에서 2억 배정합니다. 이 별표에 들어가면 이 표가 있어요. 이 표 밑에 비고가 있는데 비고는 잘 안 보세요. 근데 작은 필지 하실 때는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설치 기준에서 뭐뭐뭐 합산한다는 0.5 이상인 경우에는 2를 1로 본다. 얘기는 0.4분은 1로 안 본다. 단독주택은 이 규정에 따른다. 그쪽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리고 그리고 기준도 더 대수가 많아져요. 와, 주차장 너무 힘드네. 이거 작은 필지일 경우에 주차장 만들고 나면 계단실도 안 나올 것 같고 1층 임대료가 제일 비싼 거예요. 1층 임대료로 주차장으로 딱 까놓는 거 보면 와, 저번 주 설치했는데 땅값이 얼마나 머리 아파십니다. 근데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건들이 있어요. 주차장법에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얇은 집은 다들 설계를 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었어요. 면제받아. 뭐뭐뭐뭐 하는데 부설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누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서초구청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설치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면제가 청탁인데? 안 해줍니다. 청탁인데. 네.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설치 곤란을 찾아야 되는 거죠. 부설 주차장에 주차장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을 몇 대 하세요는 있는데 한 대를 만들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기준들이 막 이만큼 적혀 있어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량 기준하고 산업 기준하고 맞춰져 있어요. 주차구의 크기, 진입하는 곳의 차로의 너비, 높이, 회전 반경, 기타 등등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쪽 주차장은 싹 다 인정이 안 돼요. 그 중에 아까 우리 2000제곱미터 연면적이 미만이면 대지가 4m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 있어야 되죠? 2m였죠? 여기 딱 건물 지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m 이상이면 2.1m면 대지예요. 근데 출입구 너비는 주차 구역이 아니고요.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으로 한다. 주차장법이에요. 건축법이랑 상관이 없어요. 주차를 하려면 출입구가 3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입구가 2m인데 저 안에 주차 구역이 그려져 있어요. 못 들어간다 이거죠. 인정 안 해줘요. 요거는 건축 허가를 넣어도 건축 허가에서는 그대로 갔다가 주차과에다가 보냅니다. 주차과에서 검토를 해요. 주차과는 건축계 하나도 안 봐요. 출입구 3m 오케이. 경사도 오케이. 창호폭 오케이. 그거 봐요. 주차장 법 따라서 확인만 해요. 2999mm 했다. 그러면 반려. 2m에 접한 대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건축 허가는 납니다. 근데 주차장을 못 만들어요. 진입로가 3m가 안 돼요. 근데 또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좀 차가 많이 안 다닌다. 천천히 막 2번, 3번 해가지고 겨우겨우 들어온다. 야, 그게 2.5 이상으로는 해야 돼. 그런 경우 저도 잘 안 해줘요. 기타 등등 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조건은 갖췄지만 주차장 출입구 3m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주차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5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가 한 대라고 하면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짜리 주택을 계획을 해도 주차장 한 대를 설치 못하니까 설치는 하는데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나요. 주차를 필요 없는 규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적률이 1200%짜리 땅이라고 하더라도 주차 대수를 한 대도 못 만드니까 한 대 안 만들어도 되는 규모 범위에서 한 용적률 한 15% 정도로 건물 지을 수 있거든요. 주차 구획도 있습니다. 크기가. 법이 바뀌었어요. 차들이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문콕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콕. 옛날에는 프리미엄 아파트 다 말해가지고 우리는 아파트는 주차 구획이 2.3m가 아니라 2.5m여서 양쪽으로 10cm씩 여유를 뒀어요. 문콕이 없는 아파트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모든 주차장의 주차 구획은 일반인이 2.5m에 5m짜리 주차 구획이 그려져야 됩니다. 사용승인 검사할 때 줄자 딱 됩니다. 1cm라도 모자라면 안 돼요. 기둥 벽 털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요. 사용승인이 안 나요. 건축물 대상에 등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5m. 그래서 일반형의 주차 면적을 해보니까 2.5 곱하기 5 하면 12.5제곱미터예요. 몇 평 정도 되나요? 3평 정도 되는 거죠. 방 하나예요, 방 하나. 방 하나 날라는 거. 큰 방 하나예요. 그걸 설치해야 돼요. 저희 사무소가 첫 번째로 했었던 프로젝트였어요. 유화동 58-6번지. 건축물 대장입니다. 아까 그 스마트포토 정보에서 번지 설치가 바로 나오는데 보면 대지 면적이 34.53제곱미터예요. 34.53제곱미터. 34라고 할게요. 주차 구획 하나, 그러니까 12.5. 주차 2대 놓으면 딱 꽉 차는 거예요. 주차를 한 대 설치했다. 남는 거 한 15제곱미터 정도? 거기에 방을 만들면 2층을 못 올라가요. 지하를 못 내려가요. 그러면 34제곱미터짜리 땅이면 주택 짓고 뭐 하면 되지. 주차장도 만들 수 있어라고 하지만 주차장 하나를 딱 1층에 설치하는 순간 1층에는 2층 올라가는 계단하거나 지하 내려가는 계단하면 끝나는 땅이에요. 이런 땅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려면 건물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땅을 의뢰받고 건축물 대장입니다. 저희는 여기에다가 3층짜리 집을 지었어요. 의뢰를 받고 주차장, 주차 구획 하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 없는 규모의 용도의 건물을 지을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겠죠. 땅을 사고 고민하면 안 되겠죠. 땅을 사시기 전에 고민하셔야 돼요. 2m 접도를 해가지고 대지가 엄청 넓어. 근데 도로에 2m를 접했어요. 근데 옆에 아무것도 없어서 차가 지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주차과에서는 그걸 봐주지 않아요. 차가 통행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면상에 주차장 출입구가 3m 확보됐냐를 봅니다. 건축물 대장이니까 저희의 전략은 뭐였냐면요. 주택을 짓거나 근생을 짓는데 근생을
134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네, 그러면 주차 대수가 한 대가 안 되는 133제곱미터 범위의 근생을 짓는다. 133이면 0.99대가 나오겠죠? 근데 소수점 밑은 아파트가 아니면 버려요. 1.1은 한 대예요. 1.51은 두 대예요. 근데 0.9대는 그 비고에 읽어보면 한 대가 안 될 경우는 버린다고 돼 있어요. 0.99대라고 하면 빵대예요. 그러니까 133제곱미터짜리의 연면적을 갖는 근생을 짓거나 또는 주택은 50제곱미터부터 150제곱미터까지 한 대잖아요. 그러면 연면적 얼마까지 하면 주차대수가 0 될 거예요? 49점 연면적. 건축물 대장입니다. 보시면 용적률, 상정률, 연면적 49.12. 49.12. 그럼 49.999 한번 맞춰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지간의 공지, 아니면 지역을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이면 아까 1조에 대한 높이 제한 받았어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 띄었습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반메타 띄었습니다. 차 떼고 포 띄고 뭐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범위가 나오겠죠. 올라가면 이렇게 막 사슴이 들어가요. 그래서 49.12제곱미터의 연면적 1층, 2층, 3층 합친 게 49.12예요. 주차 대수 0대. 문제는 거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주차 대수는 오케이. 주차 대수 0대인 49.12제곱미터로 계획을 하고 허가를 받았죠. 그럼 이제 지상만 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지하는 안 봤어요. 봤는데 지하를 안 판 이유는 지하 계단 만들고 나서 1층에 또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땅에는 직원이랑 공시지가나 아니면 시세나 건축법 도시계획의 용적률 건축 규제가 있긴 하는데요. 또 뭘 보셔야 되냐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냐 설치 말아야 되냐를 또 보셔야 돼요. 서울은 정화조를 대부분 설치해야 돼요. 근데 택지 개발을 하는 곳은 서울 지역은 도시가 오래돼서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와 하수가 같이 나가요. 한 관으로. 근데 신도시 택지 개발에 가면요, 땅에서 나가는 관로가 3개예요. 일단 우수, 빗물은 딴 거랑 안 섞어요. 우수. 그다음에 생활 하수, 샤워하고 세수하고 설거지하는 하수는 하수 관로. 그리고 오수, 화장실 변기를 내리면 오수는 오수관으로 나가요. 3개가 나갑니다. 서울은 부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오래된 도시는 그 관로 분류하기 전에 도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나눠서 내보내도 땅에 이미 우수하고 오수, 하수가 합쳐져 있는 관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바꾸려면 서울 전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정화조를 만들게 합니다. 정화조는 오수를 받아요. 이게 용변을 주시고 이렇게 누르면 정화조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물은 안 나가고 부분적인 것만 나가고 여기에 쌓여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야 돼요. 신도시는 변기 내리면 정화조 없어요. 그냥 나가요. 그리고 도시에서 하수와 오수를 따로 관리해서 처리를 따로 합니다. 종종 시골인데 서울 같은 도시가 아닌데 시골이라고 해서 지방인데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종말 처리장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오수를 내보내면 여기서 따로 처리해요.
그게 만들어지면 분리해서 관로를 하거든요. 그럼 정화조 안 만들어요. 저기 오지를 갔다. 전원주택이 들어가면 오지를 갔다. 그러면 내보내는 게 없어요. 우수도 내가 처리해야 되고요. 하수도 내가 처리하고요. 오수도 내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땅 안에다가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실 옆에다가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땅속에. 이 집은 34제곱미터 정도 되는 대지인데 정화조를 1층에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땅을 팠어요. 1, 2, 3층인데 지하 공사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하실을 만들고 싶다.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지하실을 만든다 그러면 주차 대수는 들어가요. 근데 주차 대수를 줄이더라도 뭐 해가지고 지하를 만들고 싶어. 지하를 만들면 정화조를 빼고 만들어야 돼. 아니면 지하 만들고 지하 밑에 정화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너무 밑에 있잖아요. 그럼 펌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하실은 이만큼 하고 1층도 이만큼 하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정화조는 싹 빠져 있는 거죠.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고 펌핑이 들어가야 되고 뭐 한다.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실들이 막 생기는 거죠. 구조물도 생기고. 그래서 작은 땅일수록 다 잊어버리시고 이런 것들이 꼭 생각해야지 하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요거를 몽상주택이라고 이름 줬는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줄 알았어요. 34.53제곱미터 10평 정도 되는 땅이어서 와, 이런 땅에다가 건물 지었으니까 우리가 탑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소자동 50-26 대지 면적 24제곱미터 무려 10제곱미터 8제곱미터나 적어요. 주차율이 약간 12.5였잖아요. 주차를 2대를 할 수가 없어. 그 땅에 주차만 한다고 해도 24제곱미터. 근데 3층을 지었어요. 연면적은 36.24예요.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1조 높이 제한을 받았겠죠. 용도가 다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어요. 사무소. 연면적 12제곱미터짜리니까 4평 정도를 상계층으로 올렸네요. 그리고 얘네도 하수처리 시설로 부패 탱크 방법. 저건 정화조예요. 10인용을 넣으면 우리는 단독주택으로 5인용을 넣으면 찾아보면요, 그 24제곱미터보다 더 작은 규모의 필지에 주택이나 근생을 지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하수도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하시려면 민법도 보셔야 되고 하수도법도 주차장법도 하수도법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걸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건축 허가를 넣으시면 건축과에서는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얘를 갖다가 하수과에다가 보내요. 하수과는 뭘 보느냐? 건물 용도가 뭐야? 규모가 얼마야? 그러면 오수량이 얼마인데? 그럼 정화조가 얼마짜리가 필요하겠네. 갖췄어? 어디 했어? 그거 봐요. 설치 제외 대상이 있죠. 종말 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려 하는 경우에 내가 접한 도로에 하수, 오수, 우수 구분돼 있으면 왜 또 정화조 안 해야 되는 거야? 관로만 갖다 꽂으면 돼요. 이슈는 그게 있습니다. 하수과에 가면 그 도로에 무슨 관로가 있는지 그리고 깊이가 얼마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물어보면 깊이는 왜 중요한가요? 지하를 파가지고 화장실을 만들면 얘보다 낮은 데다가 화장실을 만들면 펌프실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 처리장에다가 바로 꽂으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서울은 설치 대상이에요. 거의 대부분.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강남에 택지 개발된 지구가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그 아파트도 단지를 만들어놨는데 SH가 만든 땅이에요. 단독주택 필지로. 택지 개발을 했어요. 도로 앞에 오수, 우수, 하수 다 관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안 만들어도 되겠다 하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정화조를 안 된대요. 네. 예? 아니, 여기는 택지 개발돼서 다 분리잖아요. 그랬더니 단지 전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분리된 관로가 꽂힌 폐수 처리장이 아직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는 택지 개발하는 거니까 만들어놨는데 종말 처리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조를 만들래요. 진짜? 옆에 건물을 건축물대장을 띄워갔어요. 그랬더니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정화조 몇 명 써있더라고요. 물어보셔도 되고 택지 개발됐으면 옆에 건물 건축물대장 떼보면 정화조 설치했나 안 했나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의뢰받거나 뭐 이러면 건축물대장 발급받고 토지장 발급받고 하면 시간도 좀 걸려요. 근데 그냥 폰에서 이렇게 직원 검색하거나 현재 있는 위치면 그 주변이 나오거든요. 그냥 찍으면 건축물 용도, 층별 면적, 언제 지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다. 이름은 안 나오는데 개인 누가 소유했고 그 개인이냐 공공이냐 기본적인 정보들은 나와서 주차 대수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것도 확인하기 좋더라고요. 혹시 설치하신 분 계시면은 저희가 설계한 몽탄주택인데 58-6번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2. 얼마 제곱미터 대지에 주차 대수는 0대, 정화조는 5인용, 3층짜리 단독주택, 층별 면적이랑 용도가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필지를 누르면 토지 정보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상위 탭에 보면 토지 정보랑 건축 현황이 있어요. 건축 현황 탭으로 들어가면 층별 면적이랑 용도가 다 나옵니다. 용도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변 건물들 확인하거나 할 때는 되게 요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허가 넣었다가 정화조를 만들려고 했었던 경험 때문에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 번지 옆에 있는 건물들 찍어봅니다. 정화조를 설치했네? 안 했네? 알 수도 있고 그 주변 상황을 보면은 내 땅의 상황도 이해하거나 아니면 추측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대지 면적 24제곱미터. 거기도 주차 대수를 0대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누하동 58-6번지입니다. 네. 요 위에 있는 빨간색 자리예요. 요게 저희가 의뢰받았을 때 상황이에요. 포인트 보면 요 건물 말고요. 요거 32제곱미터 토지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실 하나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임대도 잘 안 나가고 10평짜리 그냥 딱 건물이니까 한 층짜리 화장실도 없고 그냥 저 건물 하나만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건물을 헐고 3층짜리 반메타를 띄웠고요. 50cm. 그리고 이쪽이 그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선이 넘니 안 넘니 나 매일 줄자 재는 곳인데 2층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격거리 있는 부분에 이제 출입구하고 식당, 주방에서 이제 창문을 열면 밖을 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선을 해보니까 9m를 못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다가 집어넣느라고 그 1층하고 2층 사이를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틈을 줬어요. 요 한 의자 높이 정도의 높이 차를 둔 부분이 있는데 올라가면 여기 이제 걸 다 앉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옷을 하거나 머리를 말리거나 해요.
가구를 안 놔두려고 했던 거죠. 이 부분 위는 1조 높이 제한 때문에 잘린 부분이에요. 법 바뀌기 전이었는데 옛날에 더 복잡했거든요. 잘려서 거기는 못 올리는데 그 부분을 좀 낮춘 거죠. 이 틈은 이제 1층이 아래가 보이는 부분이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 중에 실내 계단을 어떤 형태의 계단을 어떻게 어디에 만들 거냐가 굉장히 큰 그 고민이었던 부분. 옥상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용적률 건폐율을 막 따져봤는데 그 건폐율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이격해야 되는 거리를 떼고 나니까 그냥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이격만 하면 건폐율은 충족. 용적률은 뭐 언감생심이죠. 용적률을 찾아먹겠다고 하면 1층에 주차돼서 한 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계단도 못 만들고. 그래서 이제 49점을 드렸고, 요 파란 요 스터디가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일반적인 꺾인 계단, 11도 돌아가면 계단을 하면은 이 정도 크기인데 일자 계단 하면 이렇게, 뭐 계단의 종류에 따라서 계략적인 면적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계단 만들고 나면 이거 뭐 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1, 2, 3층을 전부 다 나선형 원형 계단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기호 계단이에요. 이게 단독주택이어서 가능해요. 다른 주택이나 다가구로 가거나 다세대로 가면 또 저게 또 허용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껴놨죠. 감수해야 됩니다.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넓어서 감수해야죠. 이런 형태로 요게 2층 집이에요. 2층이었는데 아까 주거 지역에서 9m를 하게 됐더니 예전에는 막 8m 막 이랬습니다. 저희는 법 바뀌기 전에 했었던 거라서 8m에 계단식으로 막 계산하는 좀 다른, 현재랑은 다른 높이 제한을 적용했던 건데 그 8m도 9m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건 10m.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 키도 커졌고 요즘 청소년들 키 봐라. 다 막 크다. 근데 한계층이 3m가 웬 말이냐 이거죠. 네. 아니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건데 물론 1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허리 펴고 삽시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건 주택에서의 한계층을 3m로 보면 적절할까?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높이 제한 9m를 좀 더 높게 하자 하는 게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법이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10m나 11m나 12m로 높아지게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얘를 지금 시축한다 그러면은 조건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8m 하는데 지금 9m입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거는 이제 얇게 집. 그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건축 설계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문제점을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서초구 잠원로 72년인데 이게 잠원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면 신노년역. 네. 여기가 신사역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쭉 가면 그 고터, 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가는 72년. 3년 만에 주택들이 막 들었습니다. 단독주택이죠. 전부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쫙 들어서는 쪽. 아파트 들어서는 쪽은 녹지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쪽은 녹지가 형성이 안 되고 확대해서 보면 그 폐기물, 그러니까 재활용 센터,
폐가전 이런 거 모아놓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고속도로 옆에. 근데 88년도쯤부터 조금씩 나무를 막 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들을 이렇게 막 심어요. 이때부터. 2010년대 되면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울창한 녹지가 형성이 됩니다. 완충 녹지예요. 고속도로 완충 녹지. 지금은 이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상부를 덮어서 녹지화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도시계획 실행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요거를 의뢰 받았는데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와, 이거는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가? 하고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봤어요. 여기에 비슷한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잠원동 10-35입니다. 10-35. 이 빨간 부분이 건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부분 왼쪽에 도로가 있죠. 왼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긴데 긴 쪽이 인접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건축선이에요. 도로에 접했어요. 그럼 민법에서 얘기하는 반미터를 안 띄워도 돼요. 이 건물을 가보면 도로 경계석이 있고 바로 벽에 올라가요. 반미터를 안 띄웠어요. 폭이 좁은데도 안 띄웠어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 땅을 가가지고 이쪽은 저희는 도로는 안 접혀 있어요. 옆에 긴 쪽에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게 녹지가 그래가지고 여기는 녹지니까 인접 대지는 아니지 않냐. 인접 녹지지 않냐. 주택이 들어설 일이 없어요. 건물도 안 들어설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없어지지 않는 네. 굳이 반메타를 떼야 될까요? 떼라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아니니까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떼지 말고. 제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이 반메타를 안 떼도 돼라고 답변을 해줬어도 아마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됐을 겁니다. 문제는 안 생겼을 텐데 도로가 아니니까 건축선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다.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할 수도 없겠는데 방어한 거죠. 띄세요. 반미터. 떴어요. 요게 잠원동 10-35에 여기에 주차가 한 대 들어가는데요. 세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서 바로 문 열고 들어가요. 이격거리 없이. 왼쪽에 도로예요. 길게 반메타를 안 됐어요. 20m라고 하면 반메타면 면적으로 치면 10제곱미터예요. 서너평을 번 거죠. 벌었다기보다는 안 뺏기. 이 자리 공제를 안 만드는 거예요. 아마 떴으면 이 모습이 안 나왔을 겁니다. 네. 여기 보세요. 안 떴어요. 노란 선 옆에 그 우수 지나가는 한 30-40분씩 있고 대지 경계석 있고 곧바로 오는 건물입니다. 여기 허가는 나겠구나 싶었죠. 대구니까. 잠원동 얄띠아는 지금 잠원동 47-2번지. 좀 빨간 게 건물 형태예요. 거의 1:10 정도 돼요. 비례가 짧은 쪽하고 긴 거예요. 이제 도로에 접했으면 건축선이니까 반메타를 안 띄워서 민법에 안 띄워서 이쪽으로 좀 더 통통해질 수 있었겠는데 우리는 도로가 아니라 완충녹지를 바로 접하고 있어요. 서초구 공원관리과에서 1년 365일 관리해주는 완충녹지. 장점을 살렸어요. 이런 건물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처음의 모습입니다. 꽤 넓어 보이죠. 현장에서 저걸 처음 서울시 공매가 나왔을 때 입찰하셔가지고 매입하신 토지주는 이게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쪽은 축대가 있고 녹지가 있고 이만큼 꽤 넓어요. 여기에 파란 점이 하나 있어요. 파란 점이 뭔가요? LX에서 토지 정보 딱 위치를 찍어주는 거죠. 이 필지는 꼭지점 여기야 찍어주는 거죠. 넓어 보여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지적상으로는. 그럼 저 옆에는 아무도 안 쓰잖아요. 아무도 안 쓰죠. 아무도 안 쓰는데 번지가 달라요. 대지가 아닌 거예요. 건축 허가는 파란 선도 여기까지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쓰는데 그걸 반메터를 그래도 고선에서. 그래서 작은 필지의 경우에는 저는 권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측량 업체에서 측량을 하고 디지털 파일로 토지의 상황을 숫자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주는 용역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설계하기 전에 하시면 되고 매매 관련된 걸 하실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토지 경계가 분명하게 하고 확인해야 되겠다는 경우는 경계원 측량을 하십시오. 그거는 LX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가? 토지주가. 그래서 토지를 팔려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에게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예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죠. 이거는 서울시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서울시는 어디서부터 어디야? 돈 내고 LX에 가서 딱딱 찍어서 표시를 해놓고 그 정보를 갖고 이 경매에 이제 보는 거죠. 와 넓다 그랬는데 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m였습니다. 2m 넘어요. 대지에서 건축 허가 나와요. 2.3m면 도로에 접하면 2.3m고요. 주차장 출입구가 안 나와요. 3m가 안 되죠. 그러면 통행에 지장이 없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건 2.5m예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서초구청장이 인정하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거죠. LX에서 2.3m라고 찍어줬습니다. 그거를 했더니 서초구청 주차과에서는 주차장 면제 대상입니다. 주차장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49.9제곱미터가 아니라 저희 150제곱미터를 주택 지어도 돼요?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되고 지어도 돼요. 공사를 했죠. 건물은 못 짓는데요. 야적을 했어요. 공원에도 막 하셨더라고요. 공원이 아니죠. 공원 아닙니다. 완충독지에도 아마 공원이었으면 공원 점유 허가를 받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서초구청하고 협의하고 이제 공사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 여기 파란 자리 2.3m 애매하게 2.6m였으면 봐줄 테니까 주차장 설치에 그랬으면 난리 나요. 주차장을 설치 안 해서 그냥 1층 면적을 갖고 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 완충 녹지예요. 서초구청 공원 녹지과 가을 되면 낙엽 떨어져요. 겨울 지나면 잠가지를 막 쳐줘요. 수종도 막 가가지고 관리해줘요. 딱따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고속도로 소리는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적다고 합니다. 상습 정체구역이어가지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3층까지 쭉 올라갑니다. 집 어디서나 완충 녹지가 보여요. 집안이 누가 요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설거지하면 못 나오는 거죠.
얘를 보시면 계단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고민이에요. 요게 그 정북 방향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범위예요. 저건 건물 모양이 아니고 건물을 이 면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걸 계산한 거예요. 북쪽이 도로이긴 하는데 약간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다세대 건물에서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면 같은 것도 여러 옵션을 검토해서 좋은 벽체도 콘크리트로 두꺼워지면은 점점 내부로 줄어드니까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요 저렇게 민감한 건물은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또 LX에 요청을 해가지고 건축물 현황 측량을 제출하라고 해요. 건축물 현황 측량은 건물 벽체 두께가 아니고 대지 경계선에서 이 건물의 외벽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했는데 반메타가 안 된다. 그러면 대대로 그라인더 갈아야 돼. 네. 그 건축물 대장을 등록 안 해줍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주차를 저희가 건축주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현관 부분, 거기에 정화조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차 들어갈 수 있는 높이는 확보한다. 주차 구획은 아니에요. 근데 주차 구획 아니라고 차를 주정차 안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행위를 할 수 있는 높이는 나와야겠다고 하셔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차량 높이랑 맞춰서 검토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정화조랑 전기랑 나와있고 여기까지가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가 오히려 축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공사할 때 자재도 좀 놔두고 주차 2대 될 수 있어요. 완충역지. 여기 평면입니다. 지하층이죠. 여기 1층. 1층에서는 곧바로 올라가고 현관에서 올라가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를 내려가는데 지하도 근린생활시설. 건축주분이 내려와서 현관 나와서 출근을 동의하신 다음에 거기 가서 출근해서 올라가면 2층에 올라오면 안방이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여기 주방. 3층에 올라가면 양쪽에 방 그리고 가운데 샤워하고 수납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방에서는 다락처럼 4층이 있고요. 요 거실처럼 된 부분에서 내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옥상으로 나갈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옥상. 수납도 좀 놓고 아이방에서 침대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다락처럼 쓰는 4층 공간.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 총 5개층이고요. 전체 연면적이 40평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협소주택이냐 뭐 이러는데 작지 않다. 협소주택이면 거부했지. 총 5개층이나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상 지금 네. 또 다른 분이 또 강의 알겠습니다. 시작하셔야 되겠죠. 1분만 그 스마트 국토정보에 한번 찾아보세요. 노량진동 309-4번지. 안 찾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요 까만 거가 건물이에요. 동작구청 앞에 있습니다. 이쪽이 도로고요. 여기는 큰 교회랑 마트가 있는데 건물 앞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하고 딱 맞고 있어요. 네. 주차장도 좀 하는데 이 필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교회를 짓고 필지 매입할 때 대지역 포함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됐을 거예요.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토정보 보시고 하면 이런 건물이 하남시 풍산동 244번지 4-13번지 보면 LG의 그 물건 파는 샵이 하나 있는데 이게 큰 도로고요. 이게 작은 도로가 있는데요. 이 붉은 선이 건물이에요. 이쪽에 큰 LG 베스트 샵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가보니까 이 건물 뒤쪽으로 출입문이랑 계단 같은 것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건물이 딱 막고 있더라고요. 막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협의가 안 됐겠죠. 그리고 이 건물 짓고 나서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은 없긴 없어야 되겠지만 좁거나 작은 땅이라고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니고 그 대신 검토해야 될 조건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중에 전부 다는 아니고 법들도 계속 바뀐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격거리, 주차장, 정화조, 뭐 다른 것들 등등등등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용적률 건폐율대로 건물이 뚝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정도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1시간 반 동안 열강을 해주신 우리 신민재 대표님